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내 외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호남의 이단아 주동식이 보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우리 주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호남의 이단아입니다만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단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정말 그러세요. 대한민국에 딱 한 분 계신 그런 분인데 먼저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58년 개띠십니다. 저보다는 이제 4년 선배님이시고 광주가 고향이시고 광주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셨고 육군병장을 만기로 전역을 하셨고 지금도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이신가요? 예. 예. 시민단체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를 하시면서 광주 서구갑이죠. 네. 서구갑의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당협위원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전부 당협위원장은 아직은 임명이 안 된 상태고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 예. 예. 미통당의 광주 서구갑 조직위원장이시고. 그 전에는 실은 민중의당 안양지구당 위원장도 하셨고 주간 노동자 신문의 편집인도 하셨고 편집인은 아니고 이제 편집 데스크를 편집 데스크 예. 제3의 길 편집인 하셨고 예. 예. 뭐 이 정도 프로필인데요. 우리 주 대표님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언론인 생활도 하셨고 또 사회운동, 특히 이제 좌파 사회운동, 또 정치, 물론 이제 지금 정치하고 계시고, 또 재야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넘나드신 그런 분인데, 우리 대표님은 이제 젊으실 때 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그리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산호맹인데 예. 저 유명한 조국이가 여기 산호맹 멤버였습니다. 예, 그렇죠. 조국이랑 같은 단체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까지 하시다가 우파로 전향하셨는데 그 계기랄지 왜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뀌셨나 이런 거를 좀 예, 말씀을. 예. 이제 우선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산호맹, 정식 멤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초창기에,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지옥훈련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고. 지옥훈련? 예,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조직원으로 훈련시키는, 그거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뒤에도 또 활동을 하다가, 저는 초기에 이제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국같이 이제 핵심인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제 오해 여지가 없으면 좋겠고, 예. 제가 이제 어떻게 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전까지도 저는 제가 좌파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정치 철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단지 이제 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첫째는 우선 제가 생각이 오고 있던 진보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부패, 타락했다. 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어쩌고 보면 퀄리티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 좌파 쪽인가? 예, 좌파들의 그 수준.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나름, 저도 처음에 좌파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좌파들 보면서, 선배들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과거 활동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고, 새로 오는 친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회의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사회정치적인 어젠다,
사회경제 뭐 이런 어젠다가 내가 보기로는 완전히 과학으로서의 좌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거리가 멀다 하는 게 있었고. 과학이 아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운동을 좀 그만두면서 제가 이제 IT 분야 네. 그 잡지 기자로서 활동을 좀 생활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IT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기업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좀 경영을 나름대로 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또 이제 IT가 첨단 분야다 보니까 이 그 세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의 좌파, PC주나 이런 리버럴들의 그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좀 같은 계기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 부분도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나중에 종교인이 되신 건가요? 예, 나중에 종교인이 됐습니다. 예. 원래는 그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한다 그러면 제가 지역평등 10년대 이제 그 호남 혐오 부분에서 네. 반대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소위 말 민주당 좌파들이 호남 혐오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서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호남 혐오를 가장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저는 좌파들이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게 된 것이 네. 제가 제가 아마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좌파 운동권과 완전히 결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 비호남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혐오감을 좌파들이 오히려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좀 단적으로 우파는 호남을 혐오하면서 있잖아요. 그 대신 호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싫어하고 네. 멀어지죠. 근데 좌파는 아예 호남을 혐오하지 않는 척하면서 호남 혐오를 활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은 그 호남에 대한 혐오감은 그 우파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걸 많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자들하고는 굉장히 우파보다 훨씬 악질적인 자들이다. 네. 호남 문제에 네. 관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문재인이도 대선 전에는 그 뭐 호남을 혐오 내지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저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나 그 자들의 친노 친문 세력이 가지고 있는 호남 혐오. 그러니까 보면은 보면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 수업에 그보다 그렇죠. 몇백 마리 바퀴벌레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평소 문재인이나 그 친노 친문이 호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주 그냥 실수로 튀어나온 거죠. 우리는 감추고 싶었을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징그러운 놈들인데. 징그러운 놈들입니다. 네. 우선 이제 최근에 핫한 이슈부터 좀 말씀 나눠보시죠.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약칭 정대협. 네. 최근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런 단체로 이름을 바꿨는데, 윤미향 씨가 이제 이 전 대표였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배지를 타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성금 횡령 의혹 문제로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 대표님은 그 반일 동상, 그러니까 이 소위 소녀상입니다.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옆에 왜 위안부 평화비라고 있잖아요. 소녀상. 거기서 열리는 정대협 집회 바로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맞불 집회를 꾸준히 개최를 하신 분이에요. 참, 이 친일파라는 낙인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특히 이제 운동이나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데 저놈 친일파다 이 낙인 찍히면 그런 어떤 걱정은 안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반일 동상이라는 게 소녀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징용 노동자상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저각과 부부한테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 제목이 뭐예요? 이제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예훼손. 왜냐하면 징용 노동자상 그게 여기 그 모델이 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조선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실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섬노예 같은 사람들이 경찰에 수사에 의해서 그게 이제 구출된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1926년인가에 생긴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징용 당하지도 않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모델로 한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아니다. 그게 그래서 대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하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적성국도 아니잖아요. 아니 심하게 좀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방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우방에 국기를 드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 대중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의 어떤 이 정서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깃발 드는 게 지금 단계에서 옳은가 하는 의문은 가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원칙적으로 아니 말 그대로 우리를 하고 전쟁을 했고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인공기도 들고 시진핑의 중공기도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가장 강력한 우방인 일본 그 국기를 좀 드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내가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한국 예민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이 반일 정서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저는 그걸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반일 정신병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반일 정신병. 네, 정신병이 이거 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이면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빠진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랍시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중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대중들의 수준 여러 가지 인식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겁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치가 대중의 눈치만 보는 정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 작년 1년 내내 그 문체부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제 반일 선동 캠페인을 벌일 때 계속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그래 나는 친일파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파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그 윤미향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사죄는 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뭘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뭘 사죄한다는 건지. 누구냐, 이경수 할머니한테 가서도 미안하다고 그랬다면서요. 뭘 잘못했다는, 이 새끼 이사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양반은 물론 아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이 윤미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대협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정부 요직에도 진출하고 그랬습니다만 윤미향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드러난 혐의를 보면 이거 무슨 범죄, 그것도 파렴치범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번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욕 많이 얻어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정말로 정말 전무후무할, 후무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전무한 그런 수준 낮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중에 샘플이 저는 윤미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둬야죠.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제가 이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을 보고 일종의 서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원이요. 네, 조선시대 말엽에 죽은 선비 한 사람 모셔놓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들이 하는 게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대협이고 윤미향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돈이 한 푼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지원된 시민단체 그리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의 후원이 일정액 이상인 시민단체는 전부 지금까지 창립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쓰고 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탈탈 털어야.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윤미향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이제 민주당에서 좀 내부에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미향을 지켜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같이 가자라는 그룹이 있었고 이낙연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윤미향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낙연 씨가 이 친문 세력한테 찍혀가지고 앞으로 이게 앞날이 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윤미향은 국민들의 70%가 이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호를 실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미향을 지키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승자의 저주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결단을 있잖아요.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윤미향과 결탁하면서 이익을 본 자들이 너무 많고 이 자들이 지금 현재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뜻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게다가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못 할 텐데 저는 오래 끌면 끌수록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덩치가 커지면은 뭐 체격은 그대로인데 살이 찌면은 소위 말해서 온갖 성인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 정권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성인병에 시달릴 거라고 보거든요. 비만, 고혈압 등등에 시달릴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 심화될 거라고 봐요. 윤미향을 잘라내느냐 못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저는 갈림길에 될 거라고 봅니다. 윤미향을 정리내지 못하면은 저는 이 어떤 그 성인 질환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랑 윤미향이가 너무 이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잘라낼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같이 망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우리 주 대표님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제 광주에서 이게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불모지인데 출마를 하셨는데 이 4.15 전에 4월 8일 날 광주 방송에서 이제 후보자 연설을 하시면서 굉장히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광주는 80년대 묶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된 도시다.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 간단히 말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출마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말이 이제 분명한 거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출마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저희 오해 여지가 있으신데 제가 마치 호남을 비하하고 광주를 비하하고 5.18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5.18이 저기 80년 5월 18일 5월의 그 비극의 가장 큰 비극이 저는 호남과 광주의 고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고립돼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광주와 호남이 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싸워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광주가 저는 이 훌륭한 상징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5.18이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예산을 따내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갖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고 이게 특혜를 보고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한 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광주 시내에서 5.18 단체들 횡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광주시에서 아니 시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광주 사람들은 다 이게 5.18 단체 중심으로 한통 속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파가 잘못 접근하는 건데 5.18 자체를 공격하니까 광주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호남 문제, 광주 문제, 5.18 문제 풀려면 그 안에서 이념적인 대립전선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파들이 하는 방식이 보면은 호남, 5.18, 광주 자체를 밖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우파들이 몇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참하게 깨진 게 결과가 저는 탄핵이라고 보고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자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기 이번에 선거 때 있었던 숙소 옆에도 작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5월 공원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점점 5월 관련 5.18을 하는데 시설이 이번에 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만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다시 이제 구도청 복원하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전일 빌딩. 비슷비슷한 단체와 시설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념물로 이제 점점 5.18 관련 기념물이 늘어나는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박 11일 있었는데 그 당시 소련이 모스크바가 거대 조형물이 많은 도시더라고요. 점점 저는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5.18이 저는 우파가 좌파한테만 맡겨버린 것이 우파의 실수라고 보는데 5.18은 우파적인 가치도 성격도 많은
저는 그 사건이라고 봐요. 태극기 들고 싸웠고 애국가 불렀고 그다음에 거동 수상자 잡아가지고 김군한테 그 뒤쪽 그때 넘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경고도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권력 부재, 어떻게 보면 해방부, 심지어는 무법 상황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하고서는 우파적 전통이라고. 근데 우파들이 그런 것은 아예 무조건 5.18 그러면 요구하기 바쁘니까 좌파들이 지기들 나름대로만 활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5.18은 기념하고 살려야 되지만 이게 좌파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한 거고 5.18이 좌파들한테 좌파 이념으로 그 상징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기업들이 그 광주에 들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가 일어나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5.18 단체들이? 그죠. 5.18이 퍼뜨리는 좌파적인 가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령 전국 아마 웬만한 대도시 중에서 교보문고가 없는 도시가 광주뿐일 겁니다. 여기 또 교보문고는 사실은 그 호남 기원이고 호남 재벌이라고 쓰고 했거든요. 코스트코도 기업과 반대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하고보다는 그 단체들이죠. 단체들 반대해서 결국은 여기 광주에는 못 오고 전북에 도시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5.18을 악용하는 5.18이 좌파의 무기가 되고 있는데 악용하는 좌파들 때문에 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계속 이게 정부 돈 끌어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생산이 없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정부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해서 그 광주형 일자리. 그건 이제 말만 요란하게 끝나고 실패.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한전 공대니.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은 원래 그 시장에서는 양자 합의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가격과 조건이 합의가 됐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광주는 기업은 못 오게 하면서 기업을 멱살을 끄집어가지고 그것도 정치권의 힘을 빌려가지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제 고향 호남을 사랑하고 광주를 사랑하고 5.18을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5.18을 비판하고 뭐 혐오하면은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TV에 토론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법안을 냈죠? 또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5.18을 모욕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5.18이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 해도 양심과 사상, 언론 뭐 이런 자유는 인류 문화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우리 인류의 문화 정신적 자산이거든요. 근데 5.18을 내어세워서 그걸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호남을 모욕하고 5.18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죠. 이번에 선거운동 하실 때 주된 슬로건이 굉장히 참 임팩트가 있는데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의 국내 정책이랑 대외 정책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관습 헌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사실은 헌법적인 가치를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인 가치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저는 한미일 우호 협력 관계가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갖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헌법에 적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 사실은 노골적으로 저는 부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거기 시진핑한테 가서 중국에 가서 삼불 노선인가 끝나보는 거 아닙니까? 끝나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외 정책의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의 성격은 말 그대로 근대화를 우리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해왔던 가장 중요한 동력인 해양 세력,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미국과 일본, 여기와 결별하고 그 근대화 이전에 한국을 지배해왔던 이 한반도를 장악해왔던 저는 흡혈귀 같은 자들이라고 보는데 중국 대륙 세력하게 다시 붙겠다는 것이 저는 문재인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 되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사파나 이런 좌파들 그 중에서도 가장 후적받는 좌파들의 사고방식이라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저기 좀 뭐 옛날에 소위 말해서 이영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폐해가 저는 네. 크다고 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 뭐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뭐 탈원전 최저임금 뭐 대폭이나 소득주도 성장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배급주도 성장이라고 저는 그 비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배급주도로 좀 가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문제가 말 그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몇 자주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우리나라 정권에서 이제 직선제 87년 체제 이후에 좌파 대통령도 있고 우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그 노선과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어도 그 목표는 비슷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부국광장 아닙니까? 나라 잘 살게 만들고 국민들 생활 수준 높이고 그 다음에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거 이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핵심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그냥 레짐 체인지 자체가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모 박성현 선생은 이런 표현을 그리고 바로 이제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는 것은 그런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근거인 호남이 문재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호남이 문재인이 지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버리는 행위다. 저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호남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95%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반발도 하시고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문재인이 대한민국 아니냐 그런 말.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 있었을 때 광주가 조국이다. 정말 처참한 현실인데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또 그 경천 동지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재작년에 벌써 2018년 8월 4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창출 고민할 거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를 하나씩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세월호 1000척만 만들어서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원회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참 인사신데 이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세월호 유족들이나 좌파단체 또는 뭐 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 같은 거 안 들어왔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뭐라고 어마어마하게 저를 욕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전부 캡처를 해가지고 고소할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이 댓글이 이 포스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울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안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비유라는 것도 거기 포스팅에 밝혔는데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쓴 이유, 이런 포스팅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몇 번씩이나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그 공식적인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언론이 추스리고 한 것, 뭔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다 못 믿는데, 거기서 결론이라는 게 이 외력은 없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자체적인 그 균형을 잃고 침몰된 건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 네덜란드인가 그 마린인가 하는데 저기 그 외부 전문 기관에 세계적인 연구 기관에 의뢰를 아주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외력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한 거거든요. 거기서 새롭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아주 심지어는 몇천억 들여가지고 세월호도 인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해외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근데 소위 말해서 그 유해 하나 더 나왔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무슨 세월호 백서 하나 나온 것도 없잖아요. 제도는 백서 하나가.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서 이 외력설 네덜란드 연구소인가 거기서 한 결론 무조건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3차, 4차, 5차, 10차 앞으로 100차 조사도 안 하지 않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가 이건 말 그대로 진상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이 정대협도 진짜로 제가 분노하는 게 이자들은 이 정대협 문제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점점 악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점점 문제를 확산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세월호도 똑같다고 봐요. 이자들이 원하는 게 세월호 문제를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사람들 분노를 그다음에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또 지들이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들 먹거리로 네. 깔딱 그리고 꽂아가지고. 먹거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도대체 제가 그 죽은 그 아이들이나 얘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그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안 됐지만 제가 왜 세월호 유족이라는 자들을 그 세월호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저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쓴 겁니다. 이 사실 이 소위 이제 광주 사태 희생자들 그 유해를 찾겠다고 계속 광주 시내 여기저기를 계속 파헤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참 비슷한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그 정신병, 정신질환 정도로 지금 거기 이제 그 거대한 이거 뭐라고 그럴까 이게 우리나라 저는 이게 좀 더 약간은 다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가치 체계가 누군가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나를 가지고 그걸 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기려야 될 업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업적을 안 기려요. 그러면서 누가 억울하게 당했냐.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정말 왜곡된 심리 상태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심층적으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통당에서 그 4.15 총선 지휘를 했던 그 패장 김종인 씨를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나 자유우파를 더 이상 강조하지 마라.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민주당 노선을 걷겠다라는 의중을 밝혔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당선인들이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발제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반공인이 안보니 성장 이런 얘기는 우리 당에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은 아직 그 당에 이제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이신데 이런 최근에 이 미통당의 이런 이 좌편향 좌경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걸 이제 좌경화라고 보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될 때 제 개인 성명을 내서 좀 반대한 적도 있었어요. 반대하셨죠. 그래서 뭐 그 입장도 지금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조직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또 조직의 결정에는 따라야 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체제가 떴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이제 그런 우려는 있어요. 정말 그 우파가 변화해야 되고 그 미래통합당도 변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 이를테면 좌클릭인 게 맞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아직까지 현재 미래통합당 안에서 그 보여지고 있는 그 변화의 시그널이 꼭 좌경화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건 제가 아직 판단을 좀 함부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일 정말 그 좌파 쪽일 그 어떤 그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우려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통당 내에서 우리 이 대표님이랑 뜻이 맞는 이 조직위원장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제가 그 선거 때 내려간 것도 겨우 선거 한 달 전쯤에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거운동하고 하는 데마다 정신이 없었고 지역도 아직 잘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들을 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본 건 아니에요, 교류를. 근데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계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 또 이제 여러 그 중앙당이나 또 제가 있는 지역에서 어떤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좀 당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 정체성을 같이 지켜온 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을 너무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다른 걱정을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떴지만 실제로는 당을 거의 바꾸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모셔온 것도 만든 것도 기존에
당의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기득권층, 예. 그걸 이루고 있는 분들을 흔들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모셔온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힘도 그럴 힘이 안 될 거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분들의 우려도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그 참작 고려해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최근에 그 유력한 그 시민단체, 우파 쪽의 시민단체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좌경화되는 이 미통당을 보수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민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저 미통당 당원으로 이렇게 이 가입을 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통당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당연히 당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지금 우파가 지금 많이 그 패배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비주류가 됐거든요. 정치 투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반성 중에 하나가, 우리도 좌파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진지전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저기 다양한 데 퍼져나가가지고 진지구축을 하고, 이제 이를테면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하방이죠. 네. 이제 그런 걸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어떤 기반을 다지고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게 이제 87 체제의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여기저기 사회 각계 퍼져가지고 진짜 소위 말해서 기생충처럼 암처럼 퍼져나오는데도 우파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뻔히 보면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87 체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87 체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좌파의 정치적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걸 우파가 정치공학적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당합당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87 체제 6.29 선언. 예, 6.29 선언. 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좌파가 그걸 내걸고 결국 받아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승리예요. 근데 이제 우파가 권력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막아내가지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권력, 뭐 행정이나 그다음에 군부, 그다음에 경제 이런 쪽은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책의 승리자가 좌파였기 때문에 명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좌파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 노동, 복지, 환경,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환경, 뭐 이런 거.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명분은 좌파들이 전부 가져갔다고 봐요. 결국 정치라는 게 명분 싸움인데, 명분에서 좌파들에게 주도권을 준 이 상황이 계속 기울어진 논쟁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우파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은 방금 말했던 어젠다에 있어서는 좌파의 어젠다를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좌파들이, 명분을 진 좌파들이 여기 흩어져가지고 온갖 소위 말해서 폐악질을 하고, 가령 이제 뭐 정대협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허접한 시민단체들이 그 짓을 해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됐던 이유가 걔들이 명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우파가 성공이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파가 그러면 그런 정책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진지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파들이 시민사회나 이런 게 흩어지면, 분산되면은 저는 전부 각계격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전략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진지가 제가 보기로는 여기 미래통합당, 원내 정당, 그리고 어쨌든지 2당, 야당 제1당, 제1야당이라는 거 이 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민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파 시민들이 미래통합당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냥 당원으로 들어가기만 해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파 시민들이 좀 어젠다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는 당 내에서 대립전선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총선 끝나고 우파의 지식인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거의 100% 하시는 말씀이 미래통합당으로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된 보수 정당.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미래통합당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또 예외 없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저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선을 긋는 거. 그 흔히 말해서 전선이죠. 네. 전선을 만드는 게 정치 출발이라고 보는데 외부에다가 어떤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은 전선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당을 만들어서 전선이 그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 전선이 핵심인지 미래통합과의 전선이 핵심인지가 애매해요. 저는 미래통합당 안에서 대립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낡은 보수 정당을 상징하는 세력과 새로운 그 보수의 혁신을 상징하는 세력이 대립해가지고 거기서 보수의 혁신을 상징하는 세력이 승리를 함으로써 저는 미래통합당이 새로워지고 보수가 새로워지고 동시에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떠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산이 50%는 됩니까?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길은 0%입니다. 이 길은 단 0.01% 해도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하신 말씀과 이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이게 미통당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 이중돼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수당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공화당이 유일한 보수당이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 당원들을 하실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우파 쪽의 이제 정치 평론가들마저도 이게 우리 공화당 마치 대한민국에 없는 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저는 우리 공화당에 사실은 잘은 이제 제가 알지 못하고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선 정치 실험에서 좀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 결과. 총선 결과를 보고 저는 이제 그리고 더 좀 간단히 말해서 우리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이제 탄핵 거부 아닙니까? 탄핵 거부, 탄핵 무효. 더 나아가면 이제 박근혜를 다시 청와대로 보내자. 네. 이게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정권의 정통성, 통치의 정당성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에요. 네. 기존의 우파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 그 상징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따진다는 건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시비 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걸 아무리 탁월한 명분과 뭘 가지고 있어도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동조함으로써 우파를 탄핵을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심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 위원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도 군대 다녀오고, 남자들이 가장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 아닙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일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억울해하는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무슨 책봉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성도 지금 의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정치적 상징성이나 자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놀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애국 세력의 분노와 기대가 걸려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걸 살려낼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 자산인데, 저는 이걸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좀 해주시죠. 저는 이를테면은 국민, 유권자나, 시민들이 의식의 표면에 생각하는 거라고, 근저에 깔려있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보수 우파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 생각인데
이걸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문제로 지금 예. 표면화되는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진짜 내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나, 그 다음에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될 뿐이고, 진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보수 우파의 정치 세력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있잖아요.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야지. 대중이 무조건 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고 탄핵 무효해야 된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가. 저는 그건 좀 당의 지도부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그 우리 공화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 집단, 예. 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예. 홍콩 민주화랑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도 내놨고, 이거는 뭐 여러 정당 중에 우리만 사실 발표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 폐지, 원자력 지능 강화 같은 경제 정책, 또 군필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활하고 여가부를 폐지하자라는 뭐 이런 사회 정책, 그리고 수시 폐지하고 자사고를 활성화하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자라는 교육 정책, 이렇게 국정 각 분야에 걸쳐서 정말 사실은 매우 멋진 이런 그 정책들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언론이 뭐 철저히 무시를 했죠.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만 외치는 이 정당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조금 구체적인 무슨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론. 저는 이 정책들이 지금 거론하신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동의하는 정책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쪽에서 실천도 좀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일반 대중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하면서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이 정당이 내건 정책이 어떤 것인가 스타디하고 찍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당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서 이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가치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은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직관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탄핵 근거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에 전부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다 저도 좋다고 거의 다 좋다고 보는데, 그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던 통치의 정당성, 정권의 정통성,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없이는 저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냥 묻혀버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진짜 대안이 필요하다. 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소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엄청 분노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거짓, 선동, 날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사기 탄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부정선거 의혹의 의혹, 사실로 드러난 건 아직 없고,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건 뭐랄까요? 이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정서를, 이런 판단을 어떻게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니까 그냥 수용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제 나올 때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좀 우려를 했어요. 그 얘기는 미리 공지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각오들 하시라고. 우리 당원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각오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거 정말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우파가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 주역이거든요.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죠.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이 쉽게 안 없어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 자산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있잖아요. 계속 까먹으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제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파가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한강의 기적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동안 우파 정당이 얼마나 여기 대단했고 그 의석도 많고 그랬는데 정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정치 철학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 정치 노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이런 걸 가지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정치 메시지화 해가지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조직화해가지고 그 대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정권 정치에 나서는 게 정치의 프로세스라고 봐요. 근데 우파 정치가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우파 정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행정의 일환이었고. 네. 그 다음에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에 가까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우파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의미에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좌파는 딴 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치만 했어요. 정치만.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패배한 게 우파가 다른 거 다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예,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우파가 정말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파 대중이. 밥 먹고 20대부터 정치만 한 좌파 있잖아요. 586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들의 어떤 그 정치, 그 성숙도나 훈련, 조직도 훈련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파 시민들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이 박근혜 탄핵 같은 사건 드러나서 우파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나왔잖아요. 하나도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제대로 뭐 조직 하나 만들었습니까? 뭐 하나 다른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좀 더 다적으로 말하면 1억만 당했지 않습니까? 무슨 탄핵 코인 따먹는 자들에게. 저는 이거 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탄핵에 대한 태도나, 그 다음에 부정선거 논란도 전부 우파들, 그 시민들의 정치적 이성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믿는 현실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현실을 서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모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파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계속 까먹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그 뒤에도 뭐냐면 그 우파의 정치적 자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6.29 나가면서 한 50억으로 깎여 나가고, 그 뒤에 다시 30억으로 깎여가고, IMF 때 한 10억으로 남고, 그래도 조금씩 더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벌어놓은 거 까먹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우파 시민들의 어떤 그 태도를 보면은 저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그냥 자족적으로 서로 자기 만족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좀 이 부분에서 저는 우파 내에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핵심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파 전체적으로는 지식인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이 대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번에 광주 나간 것에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광주에 나갔냐.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주제넘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파는 누가 하나 몸 던진 사람이 없지 않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나라도 한번 던지는 모습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는. 근데 우파 그 지식인들,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이 저는 하다못해 이 우파 내부에서 자기 좀 고생하더라도 좀 그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공화당의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틈날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이게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던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 대표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거기서 사실은 미통당에 계시면서 4선, 5선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 실제로 저는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가시밭길로 나오셨는데,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 이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이 완전히 두 개로 이게 쪼개져 있잖아요. 대선을 겨우 2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 보수 분열,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방향이라도.
저는 이제 어차피 그 개표를 재검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재검표 결과가 나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또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검표 결과 분명히 부정은 특별한 부정은 없었다고 그렇죠.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죠.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른 또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봐라, 이것도 뭐 계속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유권자로서 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아니냐 그런 말씀 맞습니다. 권리 맞아요.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부정선거 부정투표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저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을 한 번이라도 한 2-3시간만이라도 냉정하게 지켜보면은 부정투표 논란을 미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부정투표 논란을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어봤거든요. 의견을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번, 그래도 총선에서, 나름대로 우파 쪽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이 그 우파를 그래도 좀 지지하는 게 비율이 좀 높았다. 그건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세대니까. 저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20대, 신세대일수록 점점 이제 좌파에 섞여서 미몸에서 깨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대 청년들이, 남성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파로부터. 후져 빠졌다. 구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부정투표 논란을 보면서 일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부정선거 가지고 투표 시비를 걸었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뭐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떤 식으로 비치냐면은 승부 못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편히 뭐합니다만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고 게다가 우리 우파가 좀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 틀딱 뭐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매달리는 게 과연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드 팩트, 결정적인 증거, 어떤 트리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면은 저는 결과 안 뒤집힐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 그냥 분풀이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한두 분이 자기 후보가 자기 이제 억울하게 당했다 싶어서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우파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나서가지고 그냥 그러시는 거 참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좀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부정투표 논란을 보면서 부정투표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닌 분들도 그 보수 우파의 지식인들이고 리더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정투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거기서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투표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아니 이건 진짜로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우파 시민들이 정말 정치 훈련이 안 돼 있다. 아니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것은 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 자격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파 진영에서 싸우면서 문재인이보다 우파 진영끼리 더 증오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경향이 좀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심한데 이것도 이제 저는 전달해서 우파 시민들을 욕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더 욕을 해야 될 건 오히려 그 우파 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깃발을 들고 조직화를 해야 할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게 억울해야지 우파 시민들 자체 그분들은 어쩔 수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미통당의 우리 주 대표님 같은 분이 한 10분만 돼도 확 바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화당 좀 자랑을 좀 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또 애국심과 학구열에 불타는 최소 요번에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 전국에서 이제 208,719표를 얻었는데요. 0.74%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이가 미워서 우리 당 당원이지만 문재인이를 끌어내리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제 미통당에다가 이게 표를 찍어준 당원들까지 포함하면 한 우리가 당원들이 40만 내지 50만 명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또 좁게는 이제 보수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이 우리 공화당이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기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좌파들이 보면은 여기 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 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가 이제 본류는 아니지만 저기 와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뭐 메인이라고 그럴 수 있는 등치 이제 가장 큰 등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청이죠. 예. 그 견인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큰 범위 내에서 협력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미래통합당이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조건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공화당이 저는 그걸 하면서 미래통합당한테 지적인 충격을 주고 미래통합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나라 우파는 딴 거 다 했는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에 가지고 뭐가 있다고 보냐면은 우리나라 그 우파 시민들이 이 정치의 본질이 저는 그 전쟁 대신에 하는 게 정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전쟁 대신에 말로 전쟁을 하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이 보면 그동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만 말만 하면 빨갱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였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우파가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핵심에가 말의 부재, 메시지의 부재, 컨텐츠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좌파들은 메시지가 아닌 이미지로 가지고 이쪽을 덮으시는데 우파가 걔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우파 정당에 메시지가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파 정당이, 우파 정치 세력이 무슨 가치를 내세우는지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파 내부에서 메시지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저는 약간 이제 왜 제가 우리 공화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듣고 놀란 게 우리 공화당은 당원들이 당비를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당 정치 혁신을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저는 좌파한테 정치적으로 패배했는데 우파가 다시 정치적으로 좌파를 이기려고 그러면 좌파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좌파의 정치가 뭔가 제가 알고 다 동의하실 거예요. 좌파의 정치는 시민단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있어서 배후 세력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념과 어젠다, 정책 이런 것도 제시하고 컨텐츠도 제시하고 또 사람도 수혈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장점이 있어요. 시민단체 정치가. 대중 접촉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근데 약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시민단체 정치라는 게. 그리고 어쨌든 아마추어적이고 또 본질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시민단체 정치는 이 법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는 경향을 가게 됩니다. 대의 정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광장 정치, 직접 민주주의 자꾸 애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좌파가 장기로 삼아온 시민단체 정치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파는 얘들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야 얘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려면은 당원이 제대로 된 진성 당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가장 없는 게 당원입니다. 진성 당원. 근데 저는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죠. 이 진성 당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진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있지 않습니까? 당원 정체성 교육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파 자유주의 교육이 되겠죠.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제대로 된 진성당원 당비 10,000원 이상 내는 분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공천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분들에게 하향식이 아니라. 왜 만약 이번에 공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요? 예. 당원들에게 그 20만 원이나 되는 딱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당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그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자기 출마 소견, 자기 그 정치적 소신 이런 걸 밝히고 그걸 해서 그 가능하면 질의응답 토론까지 하고 그런 쪽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그 후보가 되는 네. 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현재 다른 정당이 시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 시도를 못하는가? 네. 시도를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집권이나 또는 뭐 제1당에 나간다 그런 부분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미래통합당이나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우파 정치 세력 전체가 리뉴얼되고 혁신되는 어떤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공화당을 보면서 좀 느끼는 제가 밖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느끼는 게 그게 아쉽다. 얼마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왜 안 할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화당 뭐 이 당원들이 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인데 오늘 굉장히 이게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동식 TV를 하셨었는데 요즘에도 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주동식 TV는 잘 못하고 있고요. 네. 저도 요즘 느낀 건데 유튜브는 굉장히 이제 전문화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편집 역량 등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 혼자서 뭐 떠드는 걸로는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 좀 고민하면서 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오히려 이제 사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채널에 가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지금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표님이 뭐 이렇게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근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니 그래요? 네. 저는 재미있던데 2019년 작년 5월 29일 날 주동식 TV 52탄 제목이 이겁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느낀 점, 바라는 점, 이걸 방송을 하셨는데, 우리 공화당의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유튜브인데, 우리 이제 동지님들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참, 대한민국의 이단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아니, 아까 그 말씀 하시려고 출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광주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된 도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그냥 호남 문제를 가지고 호남 행보에 대해서 싸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호남에 가면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대구에 가면은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토론에 가서. 광주는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나가서 반대한민국, 그리고 종북, 친중, 이 정서를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광주가 망하죠, 먼저.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이 같이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말해서 호남이 주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던 거고, 그 일환이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대구나 부산에 가서도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다 같이 죽는다. 예,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싶었고, 이야기 진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기회에는 저 같은 보잘것없는 문명 소절이 특보잡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하질 리도 없고, 그래서 선거라는 기회를 좀 활용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남이 광주가 민주화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근대화와 산업화, 보수 우파의 가치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건국의 산파 아닙니까? 근데 호남분이거든요. 근데 호남이 나서가지고 좌파 편을 들어서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호남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김성수 선생도 그렇지만 너무나 이게 턱없이 이 저평가되고 이게 폄훼된 우리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저 존경할 만한 위인인데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 빨갱이들이 그분한테 온통 그냥 그 오물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이 얘기를 나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공화당이 이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도 갖지 못한 정말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원이죠, 당원. 이런 훌륭한 당원들을 보다 이렇게 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조직력을 강화해서 이 작게는 이제 미통당 또 넓게는 크게는 이 대한민국 보수의 어떤 향도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참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특별히 윤 기자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해명하거나 그럴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특별히. 예. 아니, 지금 올려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혹시 지금 우리 주 대표님 어려운, 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주 대표님께 화는 내지 마시고, 제가 공지를 하면서 각오를 단단히 더 하시라고 공지를 했어요. 저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고 왜 여기 와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이게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하고 또 대표님께 여쭤봐서 말씀드릴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 4년 선배신데 위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대표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희망컨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왕림을 해주십사. 아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 6분 했네요. 저는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 다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후기를 기약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외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혈 애국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